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그리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염물질이라고 표시된 트럭을 흔히 볼 수 있죠. 네, 산업화로 오염물질의 어떤 종류와 또 유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또 오염물질이 많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염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대책은 과연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염물질 운송 가운데 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나 재난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 한국교통연구원 노홍승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홍승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정말 오염물질이라고 쓴 트럭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위험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나 다른 생물, 재산, 환경에 이르기까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모양은 뭐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이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사성 또 가연성이라고 해서 불에 타는 성질이나 폭발을 하거나 예, 부식, 산화, 질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다른 생물에게까지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질 모두가 다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 기사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상당히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종종 이제 사고 이렇게 나는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말이죠. 우선 그 오염물질 그 종류나 유통량이 좀 많이 늘고 있나요? 어떤 추세인가요? 네, 그 위험물질이 이제 산업이 발전할수록 이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빈도들은 늘어나게 되고요. 예, 위험물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통만만 살펴보더라도 98년에 한 175만 톤 정도 된 것이 2006년에 418만 톤으로 8년 새 약 138%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의 그 위험도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전복이라든가 충돌 사고는 오염물질 운송하던 중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요? 이 위험물질을 운송하고 있는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되면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화물 재산적인 이제 피해도 있게 되는데 네, 위험물질 차량이 이제 전복이 되거나 충돌이 되면은 그 안에 실려있던 위험물질이 밖으로 이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들이 계속 2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조그만 실수나 사고가 대형 사고라든지 재난으로 발출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 네, 2차 피해는 이제 오염물질의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사고나 재난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사고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저번에 그 2012년 고미 불산 유출 사고를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 건데 네, 그때 그 불산가스를 운송하던 탱크 컨테이너하고 공장 설비를 연결하다가 이제 유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탱크 컨테이너라고 하는 트럭 뒤에 달려있던 그 탱크 컨테이너가 이제 부산항에서 와서 구미에서 연결하다 사고가 난 건데 네, 그것이 만약에 이제 운송 도중에 부산 대도심 한복판을 질주하면서 불산가스가 유출됐다고 하면 예, 이거는 그때 사고 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재난 상황이죠. 물론 이제 구미 불산 사고도 재난 상황이었는데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이제 좀 예상이 됐었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인데 네네. 오염물질을 이렇게 운송하는 차량의 그 사고 대비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좀 높다고 하던데요. 네네. 이게 얼마나 좀 높습니까?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더해서 2차 피해에 따른 사망률이 이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2차 피해 때문에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고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네. 2006년에서 10년 기간 중에 제 집계를 해보면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 한 6배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염물질에 노출돼서 뭐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라든가 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피해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오염물질 운송 차량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그 대책이라든가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한 9만여 개의 위험물질 운송 차량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9만 대요. 네, 이제 그 9만 대라고 하니 차량이 9만 대는 아니지만, 예. 그 차량만 따져보면 유류를 나르는 게 3만 4천 대 정도, 네. 유독물질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한 4천 대, 네. 이제 고압가 탱크로리가 한 2천 대, 이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 이제 그게 다 합쳐서 한 4만 대쯤 되죠. 그리고 네. 한 5만 대는 이제 수출입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위험물질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위험물질별로 부처들이 이제 따로 나누어져서 10개부터 13개 법령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을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고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고 또 이제 그걸 방지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다소 사고가 났을 때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그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일률적인 운송 체계를 갖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차량 자체도 이런 오염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뭐 방호라든가 방제 장치가 좀 되어 있긴 하지요. 위험물질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량들은 그 방호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대량으로 나르고 전문적으로 나르는 업체에 의뢰했을 때는 이런 이제 전문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네. 이제 소량으로 나르거나 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이제 그 전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죠. 네. 오염물질을 운반할 때는 일단 뭐 신고 사항 아닌가요? 네, 신고는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고가 네. 100%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 오염물질 같은 경우 운반할 때는 뭐 기후 상황이라든가 도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지 않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조 공장에서 유통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예. 이제 물질들이 워낙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제조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시각각 변화하게 되는 이제 부정기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관리가 철저히 되는 반면에 이제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경로를 갑자기 바꾼다든지, 네. 또 이제 유류 같은 경우에 요즘 그 불법 유사 휘발유 같은 거 만드는 사고들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제 다른 마음을 먹고 경로를 임의적으로 바꾸어서 네.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오염물질을 이렇게 운송할 때 뭐 감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붙기에는 좀 행정력이 좀 너무 미약한가요? 그렇죠. 그 9만 대를 다 감시할 수는 지금 이제 경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전문 어떤 감시업체라든가 이런 걸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또 이제 그 어떤 경제성의 문제가 또 따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오염물질 운송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부처별로 다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부처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예.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 곳에서 다 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가 10개 부처가 나뉘어져 있지만 이 부처를 하나로 통합한다라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네. 그 부처 간에 이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그 부처 간에 이제 정보가 잘 교류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좀 갖추어지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운송 규정을 만들고 관리를 하는 것은 뭐 국토교통부에서 하면 되겠죠. 물질은 네. 뭐 관리가 여러 부처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매뉴얼도 지금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2년 전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그 관련된 부처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업무 분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송에 관련된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되 네. 물질 관리는 해당 부처에서 하고 방지 업무는 소방관청에서 해라라고 하는 이제 업무 분장 조정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과
법제도가 갖춰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운송 규정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네네. 이런 물질을 운반할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거는 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오염물질 운송 차량이 테러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까지는 우려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해관보 정상회의 때 뭐 우리 정부에서는 대테러 업무 같은 것을 상황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테러 상황실이라든지 정부 TF에는 항상 화학물질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위험물질 차량에 만약에 폭발물이 설치가 되면 그냥 폭탄만 터지는 것보다는 이제 더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정부가 그 오염물질 운송 관리를 위해서 뭐 차량 추적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뭐 이런 네. 소식을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네,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위험물질 운송 차량 추정 장치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요. 예. 그 추적 단말기 차량에다 부착을 해서 차량의 위치라든지 상태를 이렇게 전송시켜주는 이제 그런 단말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개발된 단말기를 2,300대 정도에 이제 부착을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범 사업하고 있는 R&D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고요. 네.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차량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한 경로를 갖다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고 네. 또 지정된 경로를 벗어났는지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고 네.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최근 한 3분간 사고 영상 같은 것을 블랙박스처럼 이제 기록을 해서 전송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그러니까 쌍방향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안내를 뭐 기사에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 가고 네. 있는 경로를 이제 어떤 뭐 관제센터라든가 상황실로 또 이렇게 네네. 보낼 수 있고요. 상황실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시범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오염물질 운송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험물질을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를 들자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들 수가 있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정부나 협회, 민간이 이제 긴밀히 협조하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예를 들면 2005년에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실시간 확인 기능,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시스템을 추적 관리 시스템이요. 네, HTVDS라고 하는 시스템 2005년에 이미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테러의 위험성이 있어서 차량이 이제 원하는 경로를 갖다 벗어나게 되면 한 3분 내로 헬기가 출동하는 시스템이 2005년에 갖춰졌는데 네. 그 헬기가 출동하는 한 3분 내지 한 5분 사이에도 무슨 또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이 있어서 예. 2007년부터는 아예 경고를 해도 경고가 듣지 않으면 주행적인 차량에 이제 연료를 주입을 갖다가 이제 상황실에서 중단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났다. 상황실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상황실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 차에 연료가 공급이 끊어지게 하는 리모트로 이제 작동하는 시스템이 네네. 그 전문 용어로는 이제 이모빌라이저라고 합니다만 그 이모빌라이저들이 이제 지금 장착이 돼서 예. 싱가포르 그 내에 주행하는 위험물 차량들은 직접 상황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도입을 하면 오염물질 안전한 어떤 운송 관리에 좀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위험물질 안전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피, 예방, 1차 방제, 2차 방제라고 하는 이제 한 4가지 단계로 저희들이 이제 운송 단계를 안전운송 관리를 하는 단계를 이제 설정하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소방차가 출동해서 방지하는 1차 방제만을 제외한 회피 단계, 예방 단계, 2차 방제 단계에서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시스템만으로 소방차가 뭐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5분이나 10분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겠지만, 네. 어떻든 미리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것을
피하고 또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예방하고 네. 2차 피해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신속하게 이제 방제 기관에 통보가 돼서 적절한 방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럼 언제쯤 이렇게 도입이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시범 사업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2, 300대 정도 단말기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예. 이건 이제 단말기에 대한 이제 시범 사업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적 시스템이 이제 서버가 다 구축되는 데는 한 3, 4년 정도 세월이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9만여 개의 위험물질 운송 차량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뭐 이렇게 오염물질 차량들이 도로, 고속도로 이런 곳에 많이 지금 오고 가고 할 텐데요. 운전자들 분 중에서 오염물질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차선을 갑자기 또 급차선 변경하는 운전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또 옆을 지나는 또 운전자분들은 좀 속도 줄여서 천천히 오염물질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의 노홍승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